안녕하십니까.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유통과 소비재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김연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중이 안 계신 곳에서 발표를 하려니까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요. 제가 이 유통에서 일을 한 지는 한 20년이 넘었는데 요즘처럼 세상이 좀 빨리 변하는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변화의 일환으로 이 컴업 이 세션은 사실 저희 같은 그 글로벌 컨설팅 회사 입장에서는 대기업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벤처 기업들이나 스타트업과 같이 일을 하는 경험은 거의 없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굳이 여러분을 뵙고자 한 이유는 미래 유통에서 스타트업들과 그리고 벤처 기업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커다랗게 한 세 가지 세션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당연히 코로나19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조금 매크로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본격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이커머스 세상을 어떻게 지금까지 바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중에서 굉장히 핫한 패션과 뷰티 영역에서의 이커머스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지금까지의 매크로 현황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한 전망을 간략하게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네 개의 글로벌 크라이시스는 2000년 이후에 전 세계가 경험했던 한 네 가지의 크라이시스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였고요. 그 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스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한 메르스라는 한 세 번의 저희가 글로벌 위기가 있었고요.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회복에 걸리는 기간, 그리고 전 세계 GDP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글로벌 락다운, 봉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00년 이후에 가장 커다란 경제 위기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한 2월, 3월, 중국 기준으로는 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10월, 11월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저도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제 10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월 평균 확진자 수의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2, 3월 이후에 확진자 수는 전혀 꺾이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피크였던 3, 4월에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10만 명이 안 되는 환자들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 10월 기준으로 보면은 월 일평균 약 40만 명이 넘는 확진자 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세가 절대 꺾이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저로서도 굉장히 놀라운 현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확진자 수가 월 일평균 확진자 수가 한 4배 정도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각 국가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를 저희가 본 건데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강력한 봉쇄를 한 상황이고요. 이게 노란색이면 약해지는 거고 초록색으로 가면 갈수록 봉쇄 조치가 이제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4, 5월에는 굉장히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했던 많은 나라들이 지금은 확진자 수가 4배가량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력한 봉쇄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봉쇄 조치를 가지고 잡을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 지금 코로나의 확산세 내지는 전염률이 높다라는 그러한 반증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거를 경제 봉쇄나 내지는 락다운을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는 늘고 있지만 경제 활동을 봉쇄하는 수준은 굉장히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소매 기준, 리테일 매출은 거의 모든 나라가 작년 대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장표는 2019년 대비 월별 증감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초록색 숫자들은 작년 대비 더 증가한 걸 표현하고 노란색 숫자는 비슷한 거, 그리고 핑크빛은 작년보다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좀 피크를 쳤던 2월, 3월, 4월, 특히 이제 3, 4월, 5월까지 꽤 많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소비 매출이 좀 줄었지만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작년 대비 소매 매출은 더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의 어떤 감염적인 측면과 경제가 좀 디커플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걸 저희가 한 단계 좀 깊이 그러면 카테고리별로는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느냐를 보면 당연히 전체 카테고리가 다 늘어난 건 아니고 어느 국가든지 이런 소매 매출을 가장 많이 끌어올린 거는 F&B 쪽입니다. 식음료 쪽이 가장 많이 성장을 했고요. 여전히 가장 안 좋은 쪽은 패션 쪽이 여전히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흘러왔는데 2021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경제 얘기를 하기 전에 백신과 치료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그런 백신과 치료제 숫자, 파이프라인의 숫자이고요. 백신은 현재 임상을 실험하고 있는 게 한 44개, 치료제는 한 257개 정도가 지금 파이프라인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 적어도 3상 사람을 통한 임상 실험 중이거나 아니면 테스트를 제한적으로 받고 있는 숫자도 각각 10개에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은 뭐냐면 베스트 시나리오 하에서는 백신은 내년 2, 4분기, 그리고 치료제는 올해 4, 4분기 정도 되면은 광범위하게 보급이 되겠다. 이건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월스트 케이스가 된다면은 이것보다 더 늘어나겠지만 딜레이가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백신이 해결책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내년을 전망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는 거는 각각 그 2019년 작년 기준으로 올해 경제 전망,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년도 경제 전망 수치입니다. 물론 이제 발표하는 기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은 저희가 당초에 궁금했던 거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매크로 경제가 얼마나 빨리 반등할 것이냐, 반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일 거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V-쉐입으로 반등하느냐, U-쉐입으로 반등하느냐, 굉장히 초기에 말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 결판이 난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을 바라다 보면은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경제기관의 전망치는 좀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작년 수준으로 회복한다, 내지는 작년보다 조금 더 회복될 거다. 이렇게 되면 V 반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유럽은 내년이 돼도 19년 상태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U자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재미있는 건 사실 중국인데요. 중국은 올해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작년 대비 성장을 했고 내년도는 2019년 대비해서는 한 10% 이상 경제가 성장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 중국은 코로나19의 경제 영향이 거의 없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본도 U자, 그리고 인도도 보시면은 한 V자. 우리나라는 이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한 3%대를 경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V자 반등까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V자 반등이 된다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이 여파는 굉장히 좀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크로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감염이나 보건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저희가 초기 2월, 3월 대비해서 8, 9, 10월을 거치면서 확진자 수라든지 이 전염률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잡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봉쇄나 락다운을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거의 손을 든 상태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매 측면, 리테일 측면에서는 거의 다 많은 국가에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내년에 치료제나 백신이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펼쳐진다면 조심스럽지만은 내년 전망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월스트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는 게 지금 매크로 상황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제 세션이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이커머스 부분인데, 이커머스가 우리나라에 특히 어떠한 영향을 줬느냐,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여주시는 장표는 X축은 그 나라의 리테일 시장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은 한 300조 가까이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350조, 한 370조까지 보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 Y축은 뭐냐면은 리테일에서의 온라인 침투율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전에 거는 19년 숫자, 그리고 화살표 끝에 있는 동그라미는 2020년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온라인 커머스 페네트레이션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유통의 한 27%가 온라인으로 거래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희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중국, 그리고 영국, 이런 나라들이 온라인 페네트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19년 추였는데, 그럼 20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데이터를 보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어디까지나 이제 예측치이지만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올해가 끝나면 온라인 침투율은 36%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온라인의 침투율이 9%나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당초에는 온라인이 한 5년 정도 온라인 커머스를 이 코로나19가 앞당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9%라면은 그게 5년 플러스 알파인 것 같고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땠느냐? 중국은 한 5% 정도 성장했습니다. 5% 페네트레이션이 늘었고요. 미국이나 선진 국가는 2, 3%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커머스의 페네트레이션도 가장 높은 나라이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그게 더 훨씬 가속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2019년, 2020년 기준으로 카테고리별로도 좀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봤는데요. 제가 이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커머스의 진화를 얘기할 때, 온라인 커머스를 진화를 얘기할 때 3세대를 얘기합니다. 1세대를 얘기하는 건 서적과 티켓류, 그리고 2세대는 가전과 생필품, 그리고 이제 3세대가 패션, 뷰티, 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의 3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검게 나와 있는 숫자는 19년의 숫자고요. 그다음에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숫자가 2020년의 전망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전망치는 36%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서적은 작년 대비 올해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좀 놀라운 거는 이제 가전이 좀 떨어졌어요. 온라인 페네트레이션이 59% 작년 기준으로 했는데 40%인데 왜 이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온라인 커머스의 그 침투율이 높은 가전이, 소형 가전이 훨씬 더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를 하시고, 대형 가전,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이 여전히 페네트레이션이 높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에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계셨기 때문에 대형 가전들을 많이 개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필품 변화 없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오른쪽으로 보시는 뷰티와 식품과 리빙, 이런 쪽이 페네트레이션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션은 재밌는 거는 꽤 높았는데 한 34% 작년 기준으로, 올해 좀 줄어들었는데, 이건 또 왜 이러냐면, 지금 뒤에서도 제가 패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미래 패션, 특히 온라인 측면에서의 패션을 이끌어갈 것들은 넘 브랜드, 소위 얘기하는 남대문 동대문이 아니고 조금 더 브랜드 상품 내지는 럭셔리의 온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패션에서는 그 넘 브랜드라든지 매스의
패션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지금 럭셔리 쪽의 패션이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럭셔리는 온라인의 페네트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페네트레이션은 좀 떨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좀 궁금한 거는 사실은 패션, 뷰티, 식품, 리빙 이런 쪽이 미래의 온라인 커머스를 굉장히 많이 푸시할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중에서든 패션과 뷰티는 제가 뒤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카테고리 측면에서도 봤을 때 우리나라는 3세대가 굉장히 빨리 온라인으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굉장히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 제가 이 코로나19의 영향을 온라인 커머스 측면에서 본다면 또 다른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다른 국가들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온라인이 늘어났고 늘어나는 주역이 된 고객층은 주로 밀레니얼스하고 G제너레이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에서 온라인을 굉장히 많이 푸시한 거는 M세대와 Z세대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 뵀는데 우리나라는 재밌는 것이 G제너레이션과 밀레니얼스는 이미 온라인에 굉장히 친숙해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나라는 베이비 부머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베이비 부머가 무엇을 했느냐? 디지털 환경에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쿠팡을 썼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마트를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장보기를 온라인에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과정에서 뭐 습닷컴도 듣고 기존에 있었던 마트의 온라인 채널도 많이 쓰셨지만은 쿠팡의 로켓프레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갖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남는 시간 동안에 뭐 TV도 보고 그다음에 BOD도 많이 시청하셨지만은 유튜브를 또 어마무시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베이비 부머가 움직인 거는 유튜브가 이분들의 시간에 굉장히 많은 에어타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고, 당근마켓을 또 어마무시하게 쓰고 계셨습니다. 특히 집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집 청소를 많이 하셨고요. 집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물건을 우리가 재활용품에서 돈 내고 내놓던 물건들을 아들한테, 딸한테 배우면서 당근마켓을 까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온라인 커머스는 앞으로 특히 중요한 고객층으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이 베이비부머입니다. M 제너레이션, G 제너레이션도 움직이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의 구매 파워가 굉장히 막강했던 베이비 부머, 특히 오프라인 기반에서 이런 고객들이 많이 움직인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주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커머스가 어느 정도 빨리 움직였는지, 그리고 누가 이것을 움직였는지,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에서 움직였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코로나19를 조금 접어두고 보면은 이렇게 커머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과연 커머스의 강자가 누가 될 거냐, 커머스의 엔드게임과 위너가 누가 될 거냐, 이런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고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누가 이길까? 쿠팡이 이길까? 네이버가 이길까? 아니면 쓱닷컴이 다시 유통의 강자가 될까? 롯데는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거를 답하기에 앞서서 온라인 시장이 하나의 시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 기준으로 온라인 시장이 우리나라가 재화만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0조 정도의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시장을 적어도 세 개의 굉장히 다른 시장으로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은 소위 얘기하는 커머디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가전과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은 주로 먹거리, 신선을 중심으로 한 그로서리 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패션, 뷰티, 리빙처럼 조금은 좀 고관여의 시장. 한 요거의 세 가지 시장으로 시장을 나누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이 세 가지 시장을 왜 꼭 나누어서 봐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세 가지 시장의 온라인 안에서의 성공 요인이 명확히 차별화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온라인을 얘기하면 주로 맨 왼쪽에 있는 커머디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온라인에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온라인에서 강자가 되려면 구색이 많아야 된다. 소위 얘기하는 엔드리스 아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로 프라이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검색이 굉장히 편해야 되고 뭐 배송의 편의성.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트래디셔널한 이커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소위 얘기하는 커머디티 시장은 그 어느 나라도 여러 사업자가 분화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초저가라든지 엔드리스 아이를 만들어내려면 이거는 강자, 스케일이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이 시장이 분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G마켓이나 SK나 쿠팡이나 이런 업체들이 좀 나눠 먹고 있는데 이거는 머지않아 저희는 컨솔리데이션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장은 소위 얘기하는 그로서리를 중심으로 한 신선의 시장인데 이 시장은 구색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구색이 좀 차별화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있는 제품을 소싱할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이거는 단일 아이템을 사는 게 아니고 소위 얘기하는 장보기를 위한 바스켓 플레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송도 왼쪽에 있는 커머디티의 배송이 아니고 콜드체인 배송이 완성이 돼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이 그로서리의 위너는 대부분 마트나 오프라인의 마트나 슈퍼 플레이어들이 많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순수 온라인 업체들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사업자들이 시장을 공격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분 쿠팡도 쿠팡의 로켓프레쉬를 통해서 그로서리 시장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왼쪽을 잘하는 업체가 오른쪽을 잘할 거냐는 사실 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어찌됐든 이거는 본원적으로는 오프라인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한 사업자들이 강점을 가질 그런 영역이고요. 반면에 이제 여기에서의 가장 커다란 챌린지는 뭐냐면 손익을 만드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선과 식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커머스를 하는 사업자 중에 돈을 벌고 있는 사업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영국에 있는 테스코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테스코는 왜 돈을 벌고 있냐면은 배송비를 유료화했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서리는 온라인으로 간다 하더라도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가 이제 뷰티라든지 패션 내지는 가구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고관여의 소위 얘기하는 전문몰을 중심으로 한 시장, 저희가 그걸 편의상 이제 버티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또 완전히 다른 키 석세스 팩터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물건만 파는 게 아니고 많은 정보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컨텐츠 커머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SNS와 같은 그런 소셜 미디어와도 결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 경험도 굉장히 차별화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시장은 하나나 두 개의 사업자가 통합할 수 있느냐? 그러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굉장히 내추럴하게 파편화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저희가 바라보고 있고요. 반면 굿뉴스는 뭐냐면 이들 카테고리는 나름 수익성이 괜찮은 온라인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굉장히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커머디티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글로벌의 아마존도 아마존이 과연 아마존 프레쉬를 통해서 그로서리를 먹었냐? 못 먹었습니다. 아마존이 그러면 의류에서 아마존의 모델로 성공을 했느냐? 그렇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도 의류나 이런 데서는 많은 사업자들을 M&A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적으로 굉장히 다른 시장과 다른 역량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분야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1번, 2번보다는 여기 지금 어디언스로 계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창업 측면에서 이제 관심이 많을 영역이 주로 버티칼 영역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제가 한 2개의 버티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시장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작년 기준의 온라인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소위 얘기하는 1세대 가전 내지는 2세대의 생필품은 코모디티가 굉장히 많이 코모디티를 중심으로 한 G마켓이나 11번가나 쿠팡이 많이 먹고 있고요. 신성과 관련된 그로서리는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일부 마켓컬리와 같은 그런 사업자를 중심으로 소위 얘기하는 커머디티와 분리된 사업자들이 시장을 먹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위 얘기하는 버티칼의 패션과 뷰티 이런 시장은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분산화되어 있고요. 그다음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 퓨어 이시 플레이어 소위 얘기하는 전문몰을 지향하는 그런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분산화된 그런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개 그 소위 얘기하는 전문 영역, 소위 얘기하는 버티컬 영역 중에 패션과 뷰티를 중심으로 저희가 남은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션은 아까 제가 그 섹션 1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받은 대표적인 카테고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출을 줄어들었기 때문에 외출복과 관련된 거의 모든 카테고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래디셔널한 브랜드 업체, 백화점 업체 들은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코로나를 통해서 과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패션 업체는 계속 어려울 거냐? 그거보다는 또 본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측면에서 한 4가지 트렌드를 저희가 좀 공유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트렌드는 뭐냐면 많이 사지 않을 거다. 그리고 굉장히 셀렉티브하게 살 거다가 첫 번째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그 중요한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소위 얘기하는 로우엔드와 매스 브랜드가 미래에도 상당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연결된 얘기인 건데 굉장히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하이엔드 쪽은 시장이 꽤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캐주얼라이제이션은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당연히 온라인으로 이미 무게 중심이 많이 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1번, 2번과 관련된 얘기를 여기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만약에 시장이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많이 사지 않고 굉장히 셀렉티브하게 사고 그러면서 시장이 양극화된다면 미래에 그러면은 온라인 커머스를 패션에서 잘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 것이냐. 한 4가지 정도의 저희는 시장에서 어떤 변화 내지는 사업 기계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하나는 그 패션을 중심으로 한 이커머스는 상당한 포맷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그 사진이나 텍스트 중심의 온라인 커머스로는 패션이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패션 커머스가 한 번 더 진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고와 오프 프라이스의 부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지금 그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부터 지금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가 중고 트렌드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플렉스나 내지는 인스타에서 올리기 위한 이 럭셔리에 대한 소비는 미래에서 좀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가보다는 중고 내지는 오프라인 프라이스, 오프 프라이스 온라인은 굉장히 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오프라인 기반의 브랜드들,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업체들은 상당히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퓨어 온라인 사업자가 지금까지 봐서는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강자보다는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오프라인의 기반의 사업자들은 이 채널과 공간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거기에 허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오프라인 채널을 어떻게 재정의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나와 있고요.
자,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이제 브랜드, 패션 브랜드 시장을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넘브랜드가 있다는 겁니다. 외국은 이걸 이제 로우엔드나 내지는 SPA 브랜드, 소위 얘기하는 뭐 자라라든지 H&M이라든지 유니클로가 맡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넘브랜드가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넘브랜드 시장은 이미 작년 기준으로 해서 커머스의 페네트레이션이 7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 봐서는 한 14조 정도의 전체 시장입니다. 이건 온라인 시장이 아니고 있는데 이 시장이 그렇게 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 지금 현상이고요. 저희가 미래 커머스를 얘기할 때 적어도 패션에서는 전부 브랜드 패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60조 정도 시장 중에 한 10에서 12% 정도가 지금 온라인으로 갔고, 그다음에 지금 온라인으로의 진화 속도를 보면 한 20% 넘게 지금 온라인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온라인 커머스를 얘기할 때는 넘브랜드보다는 브랜드 중심의 시장으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 얘기를 할 텐데 좀 이따 이제 그립 대표님하고도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은데, 저희가 이제 이 라이브 커머스는 중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대세로 가고 있는 그런 형태이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이 시장이 굉장히 핫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금까지 온라인에 들어가 있거나 오프라인에 기반해 있는 사업자들이 이 라이브 커머스를 너도나도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의 라이브 커머스와 미래의 라이브 커머스의 좀 포커스 고객이 저는 달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적어도 지금까지는 G제너레이션 내지는 밀레니얼스의 조금은 좀 넘브랜드 중심의 시장이었다면 이 시장이 이 베이비 부머가 굉장히 눈을 뜨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브랜드도 여기에 좀 참여할 가능성이 저희는 높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가 뜨기는 뜨지만 대상이 되는 브랜드와 고객층이 좀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고객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니까 특히 이제 베이비 부머 내지는 40대 후반에 계신 분들이 이거를 보고 너무 좋다라는 반응을 저희가 많이 받을 수 있었고, 특히 베이비 부머 입장에서는 텍스트나 리뷰 이런 거를 텍스트 기반의 리뷰를 보면 잘 보이지도 않고 어렵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수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뭐 이스탄 백화점도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을 한 사례도 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트렌드는 중고입니다. 중고는 이 코로나19보다는 그 전에 이미 뜨기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한 것이 중고 명품의 온라인 커머스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저희가 예측컨대 중고 명품과 오프프라이스 시장은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대부분은 다 온라인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제품 중에서 패션, 특히 럭셔리 패션의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근마켓이나 그 중고나라는 C2C 채널이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거래되고 있는 몇백만 원 내지는 1,000만 원이 넘는 이러한 럭셔리 아이템이 거기에 거래되다 보니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언met 니즈가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이거는 고객들한테 저희가 특히 이제 베이비 부머를 중심으로 해서 중고 거래에 대한 경험을 물어봤는데, 뭐 당연히 아직까지는 뭐 남이 입던 옷을 입는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은 있지만 조금씩 이거에 대해서 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면에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고객의 니드는 굉장히 많은데 이 중고를 지금 서브하는 형태 1세대의 어떤 구글스라든지 C2C 기반의 중고나라 당근마켓, 일부 뭐 필레이나 리본스가 온라인을 좀 만들어 놨긴 맞지만 이게 고객들한테는 전혀 소구되고 있지 않고요. 여기에 어마무시한 사실 언met 니즈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글로벌을 보면은 여기 이제 미국에 있는 리얼리얼이라든지 트레드업이라든지 이런 포시마크 같은 업체들은 지금 럭셔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온라인 커머스를 대대적으로 좀 푸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상당한 시장 기회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제가 좀 지체한 것 같아서 뷰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뷰티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렇게 초록불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패션보다는. 일단은 코로나19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뷰티 소비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이
이 뷰티, K-뷰티가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를 했는데 중국 고객들이 특히 이제 10대나 20대의 자국민을 굉장히 중요하고 자국의 브랜드를 원하는 그런 중국 고객들의 변화를 바라다 봤을 때 우리나라의 뷰티가 과거 한 6, 7년만큼의 호황으로 돌아설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개인적으로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뷰티에 대해서 눈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좀 다지고 간다라는 의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중국의 관광객 내지는 면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드라이브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많은 뷰티 업체들이 이 오프라인에서의 채널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이건 기존 브랜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이라든지 디지털 마케팅도 조금 더 고도화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만약에 우리가 중국 고객을 다시 한번 드라이브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더 이상 한국산 내지는 K-뷰티 이런 쪽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중국스럽게 훨씬 더 중국의 로컬라이즈된 형태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 스타트업에 해당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뷰티가 굉장히 지금 침체하다 보니까 글로벌에서 지금까지 뷰티의 M&A, 거래 내지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핫했는데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를 생각하고 또 중국을 생각하면서 외국 브랜드를 M&A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트랙티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작년, 재작년, 과거 한 10년 넘게를 본 건데 평균적인 에비타 멀티플이 한 10일 정도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7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M&A 관점에서는 굉장히 호재이지만 나머지 측면에서의 뷰티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시장을 하나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이 시장에 많은 온라인 사업자들이 있는데 누가 과연 시장의 위너가 될 것이냐를 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특히 저는 이제 오프라인에 있는 기존의 유통 강자들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이 시장의 발빠른 대응에 시장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당한 좀 고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커머디티를 중심으로 한 G마켓과 11번가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커머디티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수익 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도 좀 퀘스천 마크를 두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커머디티나 신선에서의 쿠팡의 움직임은 꽤 신선해 보입니다. 동시에 저희가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네이버는 어떨 것 같으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이버, 카카오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 측면에서는 여전히 저희는 의미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할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사업자 그리고 시장에 새로이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스타트업도 저희가 이제 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유통의 엔드게임은 무엇이냐, 저 중에 누가 이길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유통의 본질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과거처럼 저희가 이제 저는 유통을 한 20년 넘게 했는데 유통은 아주 대표적으로 강자가 살아남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캐펙스가 굉장히 많이 투자되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미래 유통은 절대 컨솔리데이션이 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쟁은 상당히 프래그먼트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온라인으로 오는 순간 이 경쟁이 몇 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컨솔리데이트 되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유통의 업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과거에 유통 사업자 얘기를 하면은 소싱을 하고 멀천다이징을 하고 SCM을 관리해 주는 게 유통의 유통의 정의였다면 지금은 그 모델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브랜디라는 그런 모델도 제가 요번 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그 업체의 경우에는 사실은 많은 셀러를 위해서 멀천다이징도 소싱도 뭐 뒤에 있는 이 SCM까지를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있는 셀러가 유통인지 브랜디가 유통인지 사실은 좀 헷갈리고요. 그렇다면 네이버는 유통이냐 아니냐. 그래서 유통의 지금까지의
이 업의 정의가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명확한 거는 지금 있는 전통적인 유통 사업자들이 내부 혁신에 대해서 굉장한 한계를 느끼고 있고 내부 혁신보다는 외부의 스타트업을 통해서 혁신을 가속화해야겠다가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은 기존 플레이어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통업을 위해서도 가속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에 있는 많은 유통 공간들은 아마 의미가 다시 한번 재해석이 돼야 된다. 이것이 제가 엔드게임을 바라보는 몇 가지 포인트입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했는데 네, 지금까지 말씀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연희 대표님 강연 감사드립니다.